좋아요, 구독.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미국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주축으로 한 서부군과 플로리다 동맹의 분리 독립으로 내전이 벌어집니다. 사회는 극단적 분열로 혼탁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난리야. 도심에선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막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종군 기자들이 모여있는 호텔입니다. 베테랑 종군 사진 기자 리 스미스와 종군 기자 존은 워싱턴 DC로 넘어가서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대통령과 인터뷰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들은 연륜의 기자 세미는 우회해서 가지 않으면 가다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네들 가다가 돌아갈 겁니다. 아, 그래? 하지만 멈출 생각이 없는 리와 존은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방향이 같은 세미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잠깐 만난 사진작가 지망생 제시도 합류하게 되죠. 리, 조, 세미, 제시 4명은 함께 워싱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있는 곳으로부터 워싱턴은 857마일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드 무비가 펼쳐지죠. 과연 그들은 살아서 워싱턴으로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대통령의 인터뷰를 따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11워 분열의 시대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 알렉스 가랜드가 맡았고요. 참 독특한 이력의 또 소유자입니다. 비치. 비치 진짜 좋은 작품이었는데 제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작을 쓰셨고요. 스토리 원안을 또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일호 시리즈를 담당했는데요. 28일호 각본, 그리고 28주 기획, 28년 후 각본 제작을 맡았습니다. 올해 개봉하는 28년 후 알렉스 가랜드가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엑스마키나 서던리치 맨 감독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영화를 주로 만들고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직접적이고, 그래서 제가 맨 리뷰를 한번 했었죠. 맨 리뷰를 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기에는 좀 껄끄러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야 싶을 겁니다. 자, 출연은 커스틴 던스트, 와그너 모라, 케일리 스페이니가 있습니다. 항상 예쁜 역할로 나왔던 커스틴 던스트였는데 화장기 없는 베테랑 종군 기자의 역할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가끔 이 생각에 빠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얼굴의 표정과 주름, 그늘에서 이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케일리 스페이니는 퍼시픽 림 업라이징,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배드타임즈 엘 로얄에서 생긴 일, 그리고 에일리언 로물루스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로물루스의 주인공을 맡았던 그 배우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베테랑 기자 커스틴 던스트의 데뷔된 아마추어 기자 역할을 보여주는데 점점 전쟁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자, 러닝타임은 109분입니다. 1시간 49분 3초인데요. 이런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루즈한 듯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공감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영화가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같으면은 이 작품 보면서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이면 집중 안 하고 볼 수가 없죠. 그 정도의 재미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A24, 부르기 힘드니까 A24라고 할게요. 자, A24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를 들인 작품입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3,500만 달러. 근데 11호가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한국 돈으로 736억 환율 적용해가지고 헐리우드 평균 제작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A24는 정말 많은 돈을 들였다. 이렇게 쓰는 회사가 아닌데 야, 이건 써야 돼. 야, 이건 대박이야. 제작비를 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보니까 영화 초반부와 영화 후반부에 돈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죠. 전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중반부를 대규모 전투가 아닌 소규모로 똑부러지게 구성을 해내서 되게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이 16분, 워싱턴으로 떠나서 도착하기 바로 직전까지 66분, 워싱턴에 도착해서 18분 정도 펼쳐집니다. 요거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데 제가 직접 재는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시간을 재고 제가 16분, 66분, 18분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진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초나 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VOD로 감상하셨을 때 한번 다시 재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재는 거예요, 대충. 자,
1대 4대 1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는 워싱턴으로 가는 로드무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길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부가 긴 1대 4대 1의 비율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지죠. 아무래도 로드무비니까 로드무비에서 벌어진 일이 길어야겠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1호 분열의 시대는 4가지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들 생각하셨던 것처럼 종군기자 이야기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종군기자죠. 연륜 있는 종군기자부터 아마추어 신입기자까지 그리고 사진기자와 인터뷰 기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다 똑같은 기자인 줄 알았는데 사진기자 따로, 글 쓰는 기자 따로, 인터뷰하는 기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종군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찍어내는 직업정신이 돋보입니다. 군인들과 섞여 대화를 이루어서 전쟁터에 들어가는 장면도 그렇고 사진을 찍어내기 위해 집중하는 사진기사가 있고 위험한 상황을 조절해주는 핸들러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위험하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위험하겠구나가 아니라 그냥 위험한 상황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해내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기자가 핸들러 역할을 해주는데 돈을 주고 핸들러 역할을 또 뭐 이렇게 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만들어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와 제시가 데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는 현재 베테랑 사진작가로 과거에는 이 바닥에서 엄청난 이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시는 반대로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주변을 보지 않아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진하려고 하는 생초짜로 묘사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리와 제시가 대비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 과거의 리는 제시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리는 결국 제시인 거죠. 제시의 미래는 결국 리인 거고. 한마디로 리도 초짜였을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극 중에 세미가 이야기를 해주죠. 너네 되게 많이 닮았어. 너 과거에 저랬어. 몰랐어? 네, 뭐 이런 얘기.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제시는 과감해지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익숙해져만 가죠. 결국 백악관에서는 마치 리와 제시가 뒤바뀐 듯한 모습이 보여주면서 연출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리의 과거, 제시의 성장, 종공기자의 탄생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들의 성장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에 뒤바뀌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전. 현재 시대의 내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전쟁이 나면 나라가 어떻게 망가질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실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영화에서는 첫 번째, 생활할 수가 없어서 물을 국가에서 보급을 받죠. 두 번째는 무장 세력과 폭탄 테러로 인해 치안이 급격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전기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기서 호텔에서 그 얘기를 하죠.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계단으로 가시는 게 나을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영화에서는 캐나다 달러를 활용하게 되면서 기름을 수급받죠. 다섯 번째는 동창생이고 아는 지인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두둑이 팹니다. 그냥 지나다가 이웃 사람? 근데 두둑이 패는 거야 그냥. 이게 다 영화에서 초반에 그려진 상황들인데 뉴스에서 그려진 폭파된 건물 막 이런 게 아닌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들이 사라진 세상을 그리다 보니까 좀 더 공감이 되고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백악관에서 버티는 대통령과 그를 위해 무장한 경호팀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리려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그 자동차 지금 현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남동 관저의 모습과 그대로 겹쳐 보이죠. 아 정말 무슨 한국에서 촬영해가지고 납품한 줄 알겠어 누가 보면은. 진짜 소름 돋는 것은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한 군인인데 니들은 어느 쪽 미국인인데? 라고 대사를 치면서 사람을 갈라치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너무 소름 돋아서 기절할 것만 같은 대사였는데 안 그래도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선명한 우리나라로선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잠깐만 멈춰봐. 너 어디가? 저 도서관 가는데요? 너 어느 한국 사람이야?
네? 너 어느 쪽이냐고. 저 진보인데요? 탕! 지나가. 넌 어느 쪽 사람이야? 너 저요? 나 애국 보수인데? 태극기 안 보여? 지나가세요. 이런 거야. 씨팔 진짜.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2024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름인데 크리스마스 장식 그대로 있는 게 인상적. 환율 부분 하필 요즘 달러 환율 높아서 피눈물 흘리며 공감. 그니까요. 자, 세 번째. 사진 이야기. 포토 저널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영화에서 여운을 주는 장면이 따로 있는데 바로 엔딩 장면입니다. 대통령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인터뷰한 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온 인터뷰어나 대통령을 사살하고 그 옆에 포즈를 취한 군인들의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한 현실 같은 장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걸 원하고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걸 찍어대고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포기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가 생각해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언론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나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있는데 영화 속 카메라의 윤리와 재현의 문제에 관한 영화로도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 영화로서 보였지만 사실은 언론에 관련된 영화였다. 사실 IMDb를 보면은 평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7.0인가 그래요.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걸 사람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한쪽 편에 서지 않는데요. 알렉스 가랜드 감독은 주인공인 종군 기자들의 빙의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닌 종군 기자의 시점, 언론의 역할, 전쟁을 바라보는 시민으로서 객관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이라기보다는 뭐 일부는 기계적일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시점에서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영화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리와 제시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중간중간 찍혀 나오는 사진이 보여지게 되는데 찰칵하면서 탁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리와 제시가 찍은 사진이기도 하지만 알렉스 가랜드가 찍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빙이 된 거야. 리와 제시가 하는 게 알렉스 가랜드가 하는 거고 알렉스 가랜드가 하고 있는 게 리와 제시가 하는 거야. 또 영화를 자세히 보면 여러 주인공들이 나올 때 카메라에 포커싱을 세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걸어와. 근데 한쪽은 선명하게 보이고 한쪽은 흐릿하게 보이는 걸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배우들의 감정선을 더 살펴보려는 경향도 있었겠지만 감독 자신도 이 작품을 촬영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연출이지 않았나 싶어요. 나도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언론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2024년에 본 작품 중에 하얼빈 다음으로 구도나 미장센이 미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뭐 서브스턴스도 좋았고 하얼빈도 좋았는데 11호도 만만치 않게 장면들이 너무 좋았다. 이것도 어느 곳을 멈춰놔도 그림같이 보였다. 근데 그렇게 그림같이 보였는데 포스터가 왜 이 모양이야. 난 포스터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장면 없잖아. 이런 장면 없잖아. 이것보다 좋은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걸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터는 전쟁 선전 포스터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난 진짜 너무 아쉬워. 자, 그리고 네 번째 해석. 요것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야말로 제가 진짜 아무도 해석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른 부분들은 보면 그냥 알 수 있어.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좀 억지로 껴맞춘 느낌도 나고. 자, 네 번째는 유사가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주인공들이 흡사 유사가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딸. 이렇게도 보이는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기가 힘든 할아버지. 일도 열심히, 딸도 열심히 기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성장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방법을 모르는 딸. 어느 집에나 흔하게 있는 풍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지. 결말에 가서도 이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건 여기도 스포일러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엄마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살아나가야 하는 딸이 남았기에 미래 세대에게 어른들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이 분열의 시대가 너는 어떻게 보여? 이런 자세 같은 것도 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보여줬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뒷부분이 정말 헷갈리는 게 얘가 광기에 휩싸였는지 광기에 휩싸인 것 같기도 보여. 기본적인 해석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게 그 표정이 되게 무표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미래 세대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겹쳐 보이는 거는 2030의 이 딸내미들, 우리나라의 딸내미들 정말 잘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되게 미래가 밝다. 그런 것들도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인물들 나이 든 순서대로 죽는 게 그런 의미네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아마추어 작가를 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반면에 굳이 젊은 세대로 설정을 한 건 그런 이유도 이렇게 하면 더 이유가 더 문맥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흑백 사진 컷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사진만 보면은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그게 참혹한과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전쟁을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태도 여기에 탐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걸 노렸을지 안 노렸을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서 그런 괴리감 같은 게 들더라고. 와 사진은 진짜 예쁘다. 사진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은 엄청나게 참혹한 상황들이잖아.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는 건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2024년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영화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이 아니면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아무리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도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분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스파이더맨이 아무리 나와도 저는 따라해 본 적이 없고요. TV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해도 TV를 끄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저는 쉽게 빠지기도 하고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 11호 분열의 시대는 바로 코앞에 닥친 우리나라와 너무 많은 것들이 닮아 있고 이제 곧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영화죠. 처음에 대통령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대국민 담화나 백악관에 없다는 쇼를 하기 위해서 방탄 차량으로 도망치는 연출은 며칠 전, 아니 오늘 본 뉴스에서 본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체포영장이 나왔어. 이제 곧 닥칠 일이야. 11호 여기 나오는 내용은 진짜 내전으로 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이게. 그 중에서 경호원이든 경찰이든 한 방 쏘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 한 팀은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어떤 호러영화보다도 무섭게 봤고요. 종군 기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해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짧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이전에 봐왔던 전쟁 영화들과는 다른 전쟁 영화를 그리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쟁 영화의 끝판왕, 블록버스터,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을 아주 차갑게 그린 제로 다크 서티나 남북의 한국 상황과 형제를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나 롱테이크로 한 병사를 조명한 1917 이런 영화들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실감 있게 그리고 대규모 액션과 대규모 폭발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관객에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반면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죠. 이 11호는 전쟁에서 떨어진 지역을 보여준다거나 대화하고 있을 때 막 멀리서 막 총탄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와 나는 진짜 기겁하겠더라. 전쟁을 모른 채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마을을 보여준다거나 누워서 총을 겨누고 있는 두 사람만 딱 보여주는데도 긴장감이 넘쳐 흐르게 연출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최전선에 들어가지 않고도 최전선에 들어간 장면도 있습니다만 최전선에 들어가지 않고도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방금 강승구 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너무 동일한 얘기인데 서부군 진지 나오기 전까진 도시가 파괴된 이질적인 모습이 인상적인데 의외로 워싱턴 진입 때 전형적인 전쟁 영화처럼 연출해서 이질적인 두 가지 맛 다 느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준 영화였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영화보다도 신선했죠. 그리고 시가전을 돌입하는 순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전쟁.
자, 두 번째.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좋았어. 이 네 명의 구성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전공 기자로 구성한 점도 되게 좋았는데요. 어떤 애는 통신사 기자고, 어떤 애는 뭐 뉴스 기자고, 인터뷰 기자인데 얘는 포토 기자고, 사진 기자고, 그리고 얘는 아마추어 기자인데 얘는 베테랑 기자고, 또 얘는 또 연륜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한 점도 너무 좋았는데, 이 네 명의 세트, 이 세트가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되게 따뜻해가지고 가족 같았어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조언을 구할 때 도움이 돼주는 샘이라는 인물, 그리고 일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조아리, 그리고 서툴지만 하려는 의욕이 넘치는 제시까지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은 되게 불안했는데 이 네 명의 조합이 너무 탄탄하고 안정적이어서 뭐랄까 이들을 보고 있으면은 나홀로 집에 2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맥컬리 컬킨이 엄마하고 껴안는 장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 바튼 아카데미에서 그들이 그 가족 유사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 마음이 착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 그래서 좋았고. 자, 세 번째. 아까 제로 다크 스타티를 언급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차갑고 냉혹했던 전쟁 영화가 제로 다크 서티였었습니다. 이건 뭐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이번 영화 특히 후반부에 보면은 시가전이 나오는데 현대의 시가전도 신기했지만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하게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 제로 다크 서티 마냥 실감이 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 쏘는 것도 포가 핑 쏘면은 핑 날아가다가 푸쉬 속도가 붙어가지고 팍 쏘고 헬기 막 빌딩에 막 그 사이에 막 보이고 총알 날라오는데 막 그 이용해가지고 어머 경기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총탄 안 나올 때마다 사진으로 슛 빵빵 쏘고 누구 하나 또 설명해주지 않는데 작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숨 돌릴 틈이 없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시간이 순삭이었던 전쟁 씬이 아니었나 그런 재미를 느꼈습니다. 아니 진짜 이 영화는 솔직히 좀 불친절해요. 어떤 일로 내전이 벌어졌는지 그 내전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전이 들어갈 거야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하는데 그냥 작전이 다 이해되잖아. 여러분들 다 이해했잖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작전이라고는 개판인데 여기는 설명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 다 알아들어. 그런 연출이 참 좋았다. 참 요물이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이. 맨같이 너무 이상한 영화만 안 만들면은 그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거 자유의 여신상 위에 지금 총기를 박아놨네. 저격수를 배치했네.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밀덕들 환장할 영화. 미국에서 내전 시나리오 짠다고 하면 사실 논쟁의 여지도 있고 하니 영리하게 대충만 던져주는요. 그러니까요. 전 그게 영리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미국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해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요. 로컬이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영화는 로컬,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더 재밌을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영화 안에서 삼선을 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트럼프와 닮아 있기도 하고 삼선을 원한다는 정치 지형도 비슷한 데다가 영화 곳곳에 나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던가 로컬 욕들 또 지리적 위치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모르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장면을 캐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탱크가 광주로 가고 있네. 이러면 외국인들은 몰라. 하다못해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공기놀이가. 공기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공기는 사긴 샀는데 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룰이 뭐야? 둥글게 이거 노래 나오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야. 막 미국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정말 멋있는 풍경들 막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난 사실 플로리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플로리다가 어디지? 잘 모른단 말이야 사실.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좀 알지. 그래서 그런 로컬들이 챙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죠.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지점까지는 잘 몰랐다. 특히나 욕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들리긴 들리지만 그게 어느 식의 욕인지 이게 개새끼인지 씨발인지 잘 헷갈린다. 당사자성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느끼는 게 많이 다르죠. 아니 대체 애들 루트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워싱턴 857마일 남았습니다. 이 나왔을 때 그리고 워싱턴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도 하나 딱 표시해서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려만 줬어도 이게 대충 알 것 같은데 아니면 지도 한 번이라도 펼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 요것만 한 번 해줬어도 이쯤 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어딘지 아예 모르겠더라. 미국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애들이 돌아가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안돼요. 원래 극 중에 나오는 오프닝 장소랑 워싱턴까지 아무리 오래 걸쳐도 하루 만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없잖아 우리는. 근데 엄청 돌아가는 거구나. 삼선하려고 FBI 해체해서 수사권 무력화시키고 군중에 발포했다는 설정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설정만 놔두고 한 거죠. 비유하자면 파주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로 5시간 갈 걸 국토대장정 하듯이. 그쵸? 경기도 통해 가지고 충남 그리고 저쪽으로 광주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자, 그런 점이 아쉽다. 그런 점 빼면은 진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2024년 투표를 제가 진행했으면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뽑은 영화 5위 안에 들어간 영화가 11호. 자, 어쨌든 진짜 지금 시기에 너무 적절한 영화였고 보는 내내 소름이 끼쳐가지고 살 떨리는 거잖아. 흥분감으로 떨렸던 적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보면서 진짜 심장이 요동쳤었는데 11호는 다른 의미로 몸에 살이 떨리면서 긴장이 되면서 내내 봤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거는 꼭 봐야 된다. 2025년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꼭 봐야 되는 영화 중 하나지 않나. 제 취향에도 똑 떨어진 영화였다.